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이종구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 블록체인 협회의 자율규제위원장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오늘은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특검법 시행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의 전개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 리스크 해소 방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좀 신고 제도를 잘 안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업계를 재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하고 과기정통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두 개를 서로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밀접하게 서로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특검법 틀을 될 수 있으면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특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완하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국회에서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에 참여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앞으로 그 특검법 이후에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9월 25일까지 특검법 관련된 신고를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래업자가 대부분이고요. 뭐 기타로 지갑 서비스, 보관 관리업 하는 분들도 좀 계신데 그 중에 거래업자 중에서는 ISMS와 실명 계정을 다 받은 데는 4군데밖에 되지 않고 ISMS만 인증받은 데가 25군데, 그리고 지갑 서비스 등 기타 업자가 14군데인데요. 그 중에 다 신고를 했고 한 군데만 기타 사업자 중에서 신고를 안 한 상황입니다. 신고는 수리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4대 거래소 중에서는 2개 업체, 즉 업비트하고 코비트가 9월과 10월에 각각 신고가 수리가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업자 4대 거래소 중에서는 코인원하고 빗썸이 아직도 여러 가지 그 검토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수리가 안 됐고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코인마켓에 대해서만 신고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그 부가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 뭐 예치 서비스도 있고 대출 서비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국은 과거에 이런 것들은 신용 공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조금 그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갖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뭐 대부업법이라든가 유사수신행위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등의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신고가 9월 24일 날까지 완료가 됐는데 9월 25일 기준으로 저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문제는 그동안에 혹시 폐업을 하거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 소비자 피해가 많지 않겠냐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는 소비자 피해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ISMS를 획득하지 않은, 신청은 했지만 획득을 하지 못한 그런 회사 14군데하고 ISMS조차 신청하지 않은 회사 23군데는 9월 24일 이전에 다 영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9월 21일 일체 체결 금액 기준 29에게 신고를 했던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99.9%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많은 그
걱정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특근법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이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은행 실명 확인 개정입니다. 이거는 뭐 저도 저 특근법을 개정할 때부터 국회랑 또 금융당국이랑 굉장히 여러 차례 논의를 했던 이슈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 ISMS 인증을 받은 44개 중에 실명 확인 계정, 즉 은행과 거래 계정을 원화거래 계정을 튼 회사가 4개밖에 안 낸다. 뭐 오늘인가요? 하나가 더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언론에는 떴던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존에 이제 4대 거래소들만 사업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감독 당국에서 이 특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의 위험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여러 번 은행과 그 대중에게 경고성 발언을 많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은행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실명 확인, 개설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일부 시중은행은 아예 신청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일부 은행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를 해서 결국은 기존의 실명 확인 계정을 발급받았던 4개 회사만 그 실명 확인을 받음으로 해서 원화 거래는 이 4군데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들은 다 이제 코인 마켓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슈는 앞으로 추가 실명 확인 계정을 계속 개설해 줄 거냐,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좀 전향적으로 실명 확인 계정을 거래소들한테 해줄 거냐 하는 것이 주요 관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중요한 이슈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송금을 하려면 그 송금인이 누구고, 송금자의 이름이 어떻고 주소가 어떻고, 또 수신자의 이름이 어떻고 주소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다 은행에다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트래블 룰이라고 그러는데, 이 트래블 룰이 지금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유예가 됐는데요. 3월 31일 이후부터는 국내 회사들은 모조리 트래블 룰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트래블 룰에 대한 업자들 간에, 거래업자들 간에 아직 그 정확한 해결 방안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는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대 거래소는 코드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공통의 솔루션을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거래업자들 간에 서로 이게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는 솔루션이 또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 국제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라고 하는 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국제 디지털 에셋 협회인 이닥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글로벌 트래블 룰 솔루션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이 돼서 각 솔루션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트래블 룰이 준수가 되면서 더 많은 신고업자들이 거래업자들이 신고술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슈는 또 세 번째 이슈는 앞으로 지금은 원화 거래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밖에 없고 다 코인 거래만 하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팍스라든지 뭐 프로비트라든지 한비코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지금 이제 코인 마켓에서밖에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회사들한테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 확인 계좌가 얼마나 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로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국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던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 당국에서 FIU에서 지난 7월 달에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한테 일괄적으로 통지를 하면서 앞으로 9월 24일까지 한국에서 그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면 당신들도 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FIU에서는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원화 서비스를 하거나 그 다음에 원화 한국어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이 중에 아무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하면 그러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국내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통지를 7월 달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통지서를 받은 대부분의 외국 회사들은 한국에 신고를 하려면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ISMS 인증을 받는 데만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시기적으로 충족하기가 어렵구나 해가지고 거의 모든 회사들이 국내에서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영어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미 가입을 한 사람들을 강제로 계좌를 닫거나 한 건 아니지만은 국내 원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그 한국어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대부분이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 회사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근법 신고의 그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근법은 잘 아시다시피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고 이 가상자산의 업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권한 바뀌죠. 특근법이라는 게 뭐 가상자산 자금 세탁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 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고요. 다만 일부 불공정 거래 우려에 대해서는 특근법에서 뭐 예를 들면 거래소나 거래소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자기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걸 금지한다거나 또는 거래소나 거래소의 임직원이 자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거나 또는 추적이 불가능한 그 다크 코인을 금지한다거나 하는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은 특근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그 큰 규범은 아니고요. 마지못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가상자산의 자금 세탁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 투자자의 리스크, 그 다음에 사업자들의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 거냐 하는 점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투자자의 리스크는 뭐니 해도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겠죠.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온갖 코인들의 가격 변동이 워낙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 평가가 너무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주식 평가를 할 때는 뭐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뭐 ROE가 어떻고 ROA가 어떻고 퍼가 어떻고 이런 그 기준이 있는데
그런 뭐 그 정량적인 기준이 우선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의 내재 가치가 과연 있는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심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코인을 평가하는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회사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은 그 채권 같은 경우에 채권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고 또 그 신용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기평도 있고 한시평도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코인도 좀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쟁글이라고 하는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한국경제 TV에서 그 코인 평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기관에서도 코인 평가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좀 평가하는 기관이 나오면 그러면 조금 그 가치 평가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분께서 가상자산 투자를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백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하는 개발팀에서 자기네들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제대로 공시를 안 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정보의 부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급격하게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시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이 깨끗해야 되는데 시장의 불공정 거래 뭐 그 작년 올해 그 코인 마켓에서 상당히 많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하고 사기적 거래 소위 마켓 메이커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그 가격을 띄우는 그랬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장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불공정 거래나 시장 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반해서 이 코인 시장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투자자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투자자의 리스크고요. 사업자의 리스크는 뭐냐? 역시 사업자의 리스크는 규제 위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나 탈규제화를 기치로 태동이 된 건데 요즘에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뭐 자금 세탁 방지 이슈 있죠, 소비자 보호 문제 있죠. 그 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중앙은행의 여러 가지 그 통화 정책이나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 또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그 가상자산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규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금 세탁 방지 규제는 이미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법으로 금지시켰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지금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는 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는 것도 좀 막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양단의 칼이다.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칼의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향을 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상자산 사업법이 특검법을 뛰어넘는 가상자산 사업법이 국회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야당과 여당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금년 안에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대선도 있고 그래서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위에서도 TF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안의 공통점은 대부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주안을 두고 있고요. 가상자산 발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좀 균형 잡힌 그런 법안들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서 좀 균형 잡힌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업법에는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은 상당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 대상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 그 다음에 진입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인허가를 할 건지 그냥 등록만 할 건지 신고만 할 건지, 또 ICO 같은 그 발행 규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상장 규제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영업행위는 어떻게 규제할, 광고라든지 공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협회 자율 규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 다 해결이 안 됐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율규제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특검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가상자산업계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는 지금 자율규제위원회 주관으로 연말까지 자율규제안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규제안에는 상장 및 상장 폐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내부 통제, 그다음에 광고, 분쟁 조정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만들어서 일단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너무 당국이 업계를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업계에서 스스로 조금 자율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친화적으로 규제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자율규제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